3학년 1반, 10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단원 게임 과몰입 단원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과몰입 단원은 정보사회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게임 과몰입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보사회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고, 그리고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사회의 의미와 특징 보도록 할게요.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은 첨단의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지식 기반 산업이 산업 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사회죠. 자,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서 이제 더 발전해서 지식 기반의 산업이 산업 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사회를 우리는 정보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대중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며 나아가 대중이 스스로 정보를 창출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정보사회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일단은 우리가 정보 기술이 발달하는 게 있겠죠. 그쵸? 그래서 컴퓨터나 정보통신 기술 이런 것들의 기술의 혁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향상되죠. 우리는 이제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가짐으로써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정보의 전달 범위나 속도 같은 것들이 훨씬 넓어지고 속도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런 대중의 교육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도 이제 대중의 교육 수준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서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정보에 대한 욕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보사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자, 요거는 이 탐구활동은 교과서 48쪽에 있는 탐구활동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4차 산업혁명과 사물인터넷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면서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제3차 산업혁명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였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자, 요거는 무엇이냐면,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 자체에 인터넷이 장착이 돼 있고, 이 기계들끼리도 서로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시를 들면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여기 이보스라고 하는 차에 사물 인터넷 적용을 했대요. 그래서 모든 부품이 인터넷과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에어백이 터지고 그러면 센서가 중앙관제센터로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서는 그런 유형 같은 거 분석할 수 있고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고라고 판단되게 되면 구급차 신호를 전송을 하고 보험사에도 자동으로 통보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물에 인터넷이 자동으로 장착되면서 정보를 자동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 이런 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인터넷이나 정보 사회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정보사회의 현황 볼게요. 얼마나 정보사회가 이루어졌는가. 자, 스마트폰 보급률 80% 이상 국가를 보게 되면요. 한국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쵸? 우리나라의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 외에도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사우디, 스웨덴, 노르웨이, 대만, 스페인,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 이용을 보게 되면 주로 인스턴트 메신저,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메신저 이용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 이메일, 모바일 게임,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이제 모바일 통신 속도 1위이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약 88.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이런 인터넷 같은 것이 얼마나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정보사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정보사회의 특징에는 첫 번째로 지식과 정보가 경제체제의 중심이다. 자, 이제는 지식과 정보로 돈을 번다. 이런 말이죠. 자, 2차 산업이 축소되고 3차 산업이 확대되면서 지식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직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산업이라고 하면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뭔가 제조업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3차 산업으로 가게 되면서 지식과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직업들이 훨씬 부상할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도 훨씬 높죠. 그런 산업들이. 자, 두 번째는 생산체제가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인데, 정보사회가 되면서 각자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해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각각 개개인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게 되면 이제 일단은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어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성을 추구한다. 자, 세 번째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제 뉴스나 신문 일방향 의사 전달 매체가 발달했죠. 그런데 이제는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뭐 SNS 같은 데도 댓글을 달고 뉴스 기사에도 댓글 달고 또는 유튜브로도 의견을 표출하고 이러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 의사전달 매체가 발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서로의 의견을 원활하게 나눌 수 있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관료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예전의 산업사회에서는 대규모의 조직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계적인 관료제가 필요했어. 그런데 지금은 의사소통이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방식이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어떠한 의사를 전달을 하려면 과장, 부장, 임원, 사장을 이렇게 거쳐야 하는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와 지식의 교류가 중요한 정보사회에서는 이렇게 탈관료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편리하게 되려면 요 중간 단계가 없어야겠지. 그래서 사장에서 팀장에서 팀원으로 이렇게 바로 간편화된 중간 관리층이 축소된 이런 형태의 수평적인 사회 조직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정보사회가 되면서 새로운 인간 관계가 등장하게 되죠.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 그러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만 사귀는 친구라든지 이런 것들, 인친 이런 거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사이버 도시, 사이버 친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기 자료 한번 보면요. 3D 프린터와 작품종 소량 생산 방식에 대한 읽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얘는 잘 안 보이면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한번 보세요. 교과서 5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3D 프린팅 알죠, 여러분? 3D 프린팅은 이제 입체 플라스틱과 같은 원료를 분사해서 입체로 출력하는 거, 이런 거였는데, 자, 이 기술이 점차 우리 삶에 더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일반인에게 팔리는 제품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D 프린터로 만드는 것은 이제 개개인에 맞출 수 있으니까 맞춤형 제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A사는 지난해 10월 3D 프린터를 활용한 운동화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의 발 모양에 꼭 맞는 신발창을 3D 프린트로 제작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삶에 이제 정보사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어서 생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51쪽에 있는 탐구활동 보게 되면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정보사회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거 꼭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보사회로 되면서 이제 생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부가가치의 창출 수단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보사회의 두 얼굴과 대응 방안인데요. 정보사회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보사회의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을 의미를 하는 거지.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발생을 합니다. 자,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보게 되면요. 첨단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은 증대되겠죠.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가 간 경제 교류도 증가하고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생산자뿐만 아닌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쌍방향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의사를 교환하고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시공간적으로 벗어나 다른 문화를 또 접할 수가 있죠. 온라인상의 사회 집단 및 인간관계를 발달시켜서 대중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정보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정보와 기술이 아주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뭐가 필요해요? 컴퓨터가 필요하고 스마트폰이 필요하고 정보 기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정보 기기를 구매할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혹은 신체적인 불편, 눈이 안 보인다던가 아니면 소리를 들을 수 없다던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 활용 능력이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또 뭐 매장 같은 데서 키오스크를 활용을 하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의 음성이 나오지 않으면 키오스크를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정보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외 계층은 정보에 접근이 어려우기 때문에 부의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왜냐면 정보가 곧 돈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특정 기관의 개인의 정보 감시가 보편화되면서 개인의 정보 유출 그리고 사회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칫 인권 침해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카카오톡에서 이제 그 개인정보 유출 엄청 많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카톡 엄청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개인 정보가 많이 오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번 유출됐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범죄 발생.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규범 위반할 행동. 그러니까 사이버 그 환경을 이용해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고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이버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명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이외에도 정보의 과잉, 그리고 무분별한 정보에 따른 혼란,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면적 인간관계 축소로 인한 인간 소외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읽기 자료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교과서 5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디지털 기기 소외되는 노인들, 아까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디지털 기기를 계속 배워야 하고 익숙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거에 또 소외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보게 되면 60대, 70대 이상의 정보화 수준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계층별로도 봤을 때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많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공인인증서, 백업, 업데이트 등 디지털 장벽은 높고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교과서 54쪽에 있는 탐구활동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정보사회의 대응 방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문제나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첫 번째로는 정보 격차, 정보 불평등을 최소화하려면 우선 그 정보에서 소외되는 계층한테 기기를 제공을 해야겠죠. 그리고 기기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보 활용 교육을 통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에 관련해서는 이제 개인의 신상 정보가 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보 처리 과정을 공개한다. 어떠한 특정 기관이 이 정보들을 수집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공개하고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 시스템 보안 관련 기구 및 전문 인력을 강화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관련 법률이 보강되어야 되겠죠. 사이버 범죄가 아무래도 많이 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관해서 그걸 수사할 수 있는 인력도 중요할 것이고 법률도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윤리 교육인데요. 정보 통제 능력과 자율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 교육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우리는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저작권 같은 문제도 있지. 불법 다운로드, 그 다음 불건전한 정보 유통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악성 댓글 이런 것도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 교육을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에 되게 그냥 노출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으로서 비판적인 안목과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짜 뉴스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그런 뉴스들이나 기사들이나 뭐 유튜브 같은 거 그런 거 자극적인 거 그냥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사실이 아닌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는가? 이건 이렇지 않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읽기 자료 볼게요. 얘는 55쪽에 있는 읽기 자료인데요. 선풀운동에 관련한 거지. 우리가 이제 악성 댓글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 즉 선풀을 달아주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그게 선풀운동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고래 모양 보게 되면은 얘는 인터넷 윤리를 상징하는 캐릭터인 웰리래, 웰리.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문화를 긍정적으로 좋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교과서 56쪽에 있는 탐구활동도 한번 해보세요. 파노티콘과 시노티콘이라고 하는 탐구활동이네요. 이제 감시당하는 거 그거에 관한 내용이야. 자, 이렇게 해서 정보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두 번째는 이제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게임 과몰입이 왜 생기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 게임 과몰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게임에 엄청 몰입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엄청 몰입되어 있는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게임에 대한 충동, 욕구,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는 행동 장애입니다. 그래서 충동 조절 장애의 한 유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게임 과몰입의 증상에는 첫 번째, 게임으로 강박적인 집착을 한다. 그래서 게임을 하지 않을 때는 너무 우울하고 초조하고 너무 빨리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습관적으로 게임을 찾는 등 게임에 대해서 강박적인 집착을 보인다. 그래서 게임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약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내성과 근단 현상인데요. 게임을 하면 할수록 만족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점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예전에는 1시간을 만족했는데 지금 2시간, 3시간, 4시간 더 많이 해야지만 그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게임을 그래서 중단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게임을 하지 않을 때는 안절부절 못하고, 그리고 다른 작업에서는 집중하지 못하는데 게임 할 때만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 이런 것들은 금단 현상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요. 코카인 중독자의 뇌와 인터넷 게임 과다 사용자의 뇌가 있는데 비슷한 부분이 지금 활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코카인에 중독된 거, 마약에 중독된 것이나 게임에 과다 중독된 것이 비슷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게임 과몰입의 증상 이어서 볼게요.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 자, 성적이 안 나와요. 게임 때문에. 또는 대인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요. 학교에 부적응해요. 그 다음에 혹은 이혼을 하기도 해요. 성인 같은 경우에 그 게임 문제 때문에
별거 혹은 직장 상사와의 갈등, 해고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 큰 장애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게임 과몰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게임과 현실의 구분이 어렵다. 이것도 게임 과몰입의 증상인데요. 가상 공간에 주는 익명성과 자신의 행위가 체감되지 않음으로 인해 더욱더 쉽게 일탈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게임 속에서 했던 그런 행동들이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도 그런 거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쉽게 일탈 행동을 저지른다. 자, 교과서 59쪽에 있는 활동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자가진단 척도인데 요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게임에 빠져있나? 내가 게임 과몰입인가?에 대한 그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35점 이하면 일반 사용자군, 그 이상에서 45점 이하면 잠재적 위험, 46점 이상이면 고위험 사용자니까 혹시 내가 지금 게임에 너무 과몰입돼 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게임 과몰입의 현황입니다. 성인 게임 과몰입자들은요, 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가정 해체, 경제 사정의 악화와 같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한 청소년에 비해 게임 과몰입을 제지할 주변인이 부족하다라는 점에서도 성인 게임 과몰입이 큰 위험 요소로 꼽히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제 아이를 방치했는데 이제 아동학대잖아. 그런데 이제 그 부모가 게임 과몰입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애를 그냥 막 방치하고 지속적으로 학대를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위험하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 증상이 어린 자녀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자녀의 행동 양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부모가 막 없으면 불안해하고 집착하고 하면 어린 자녀에게도 문제의 행동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 첨단 기기의 사용 시간을 자제하기 어려워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며 이들의 자녀들은 감정 제어에 어려움을 겪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지 통제되지 않는 울음을 우는 등 부정적인 행동 양식을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실태 조사를 했는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성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부모가 과의존 위험군일 경우에 자녀도 똑같이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36%, 유아 아동 자녀는 23.5%, 이런 식으로 일반 부모보다 부모 자체가 스마트폰에 과의존되어 있으면 아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게임 과몰입의 현황인데 스마트폰 과의존도 함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현황을 보게 되면 연도가 지날수록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죠. 자, 그리고 연령대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아동층의 과의존 위험군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증가폭이 가장 높죠. 1.6%로.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스마트폰 중독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청소년이 가장 비율이 높아요. 전 연령대 중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상관성 아까 봤죠. 스마트폰 중독인 부모는 이제 자녀도 스마트폰 중독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기 부모의 과의존 위험군인 경우 유아동 청소년 모두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마트폰을 사용해 주요 이용하는 컨텐츠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메신저 이용, 뉴스 보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작용이 우려되는 컨텐츠로는 게임이 가장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인터넷 그리고 게임에 과의존하는 현상은 점차 저연령화된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과몰입 될 수 있다. 그리고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고 부모의 의존도가 높으면 자녀도 의존도가 높다라고 나옵니다. 읽기 자료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62쪽에 공공의적 스몬비라고 하는데 우리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스몬비라고 부르는데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약간 영혼 없는 좀비에서 빗댄 신조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독일에서 통근열차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기관사 4명과 승객 7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데 이게 지금 철도 신호를 제어하는 담당자가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어서 발생한 사고였다라고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스몬비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죠. 자, 교과서 61쪽에 있는 탐구활동 해보도록 할게요.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서 통계 자료를 보고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이 무엇일지 그리고 통계 자료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러한 게임 과몰입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게임 자체의 원인이 있겠죠. 게임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거나 지나치게 흥미를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는 엄청 많은 종류의 다양한 게임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게임이 더욱더 발전한다지. 이런 식으로 게임이 자극적인 것은 게임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흡입력으로 작용하죠. 두 번째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게임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가정에서의 고립되거나 대화가 부족하거나 혹은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된다든지 아니면 여가 문화가 너무 빈약하다든지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이면 또 게임 과몰입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주의 깊은 관심이나 개방적인 대화 그리고 친구 또는 교사와의 대화 등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낮추어서 게임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요인인데요. 사용하는 그 개인의 정신적인, 성격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게임 과몰입자들에게 우울증, 불안증, 주의력 결핍 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긴 한데요. 근데 이거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게임 과몰입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평소에는 자기 일상생활에서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한데 게임만 하면 집중을 엄청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 더욱더 빠져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상 결핍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의력이 결핍된 사람에게 보상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 결핍된 부분이 보상되는 거니까 나 평소에는 주의력이 없는데 게임만 하면 이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그 결핍된 부분이 보상되죠. 그러면서 그 행동이 더욱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 노출을 꺼려하는 성격이거나 내성적인 성격이거나 자아 존중감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게임 과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게임을 많이 하면 게임 과몰입자인가? 그렇다면 프로게이머도 게임 과몰입자인가? 그거를 알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읽기 자료 보게 되면 프로게이머와 게임 과몰입자의 차이가 나와 있어요. 프로게이머랑 게임 과몰입자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프로게이머와 인터넷 게임 과몰입자의 뇌를 MRI로 비교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프로게이머의 뇌는 과몰입자보다 뇌의 대상 피질이 커져 있었다.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행동 전략을 짜고 실천을 위한 통제력을 조절하는 부위거든요. 근데 과몰입자의 대상 피질 크기는 작았다. 대신에 기저핵 부위가 두꺼워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이, 쾌락 자극 이런 것들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즉 프로게이머는 게임을 공부처럼 여기고 통제력을 갖고 훈련 대상으로 삼지만 과몰입자는 게임을 해도 맹목적인 쾌락 추구에만 쏠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게이머랑 게임 과몰입자는 다르다. 그래서 게임을 과몰입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과서 65쪽에 있는 활동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게임 과몰입의 해결 방안인데요. 이러한 게임 과몰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여가 문화를 활성화해야 하고요. 각박한 입시 위주의 오타가 많이 나네. 입시 위주의 교육이 개선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게임 말고 다른 여가 문화 같은 것들을 즐길 수 있어야 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강압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도 개선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정 내에서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과 대화인데요. 부모의 권위적인 태도나 무관심 혹은 지나친 간섭은 게임 과몰입을 훨씬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교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서 게임에 대한 강박을 이겨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게임 과몰입자에게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한다든지 아니면 대인관계에 대해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현실과 가상 공간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전문적인 치료가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도 필요하다. 그래서 인터넷 미디어 교육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읽기 자료에 보면 게임 과몰입 힐링 센터라고 돼 있어서 게임 과몰입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탐구 활동 67쪽 해볼게요. 게임 과몰입은 게임 때문만은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부모와의 대화가 왜 자녀의 게임 과몰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자, 이거는 68쪽에 있는 읽기 자료인데요. 노모포비아라고 하는 게 있대.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가 없을 때 초조해하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증상에 대한 거, 휴대전화 금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게임 과몰입의 예방 교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보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법을 제대로 이용하고 디지털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게임 과몰입 예방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게임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절제하는 것이 아닌 게임 리터러시를 갖게 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파생된 개념이야. 그래서 게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거. 뭔가 이 게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이 게임에 대해서 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게임 리터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게임 리터러시도 갖춰야 되겠죠. 자,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미디어 언어를 똑바로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디지털, 게임, 인터넷 리터러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적은 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양성하는 데 있고, 단기적으로는 미디어 감각을 키우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리터러시를 통해서 게임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탐구활동 69쪽에 나와 있는데 12시가 되면 게임이 닫힌다. 셧다운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게임 과몰입의 사례인데요. 지금 사례를 하나 나와 있네요. 이게 왠지 2개 나와 있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는 PC방비를 안 준다며 장애인 아버지를 살해한 10대 학생에 관련한 내용이네. PC방 비용 엄청 중독된 친구군요. 그래서 CCTV를 살펴보면 내린다, 단골 PC방에 자르고 지폐에 넣는다. 그러니까 게임에 너무나 중독돼서 그 PC방비를 주지 않는다고 지금 아버지를 폭행하고 살해했거든요. 에휴,
자, 그 다음에 사례 2번 볼게요. 인터넷 게임과 인터넷 도박, 각종 유해 사이트는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그 광고 같은 것도 되게 많은데 인터넷 도박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 도박. 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기 범죄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적잖지 않다. 그래서 별다른 제의식 없이 친구를 따라하고 하면서 실제로 어떤 친구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날렸다고.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인터넷 도박. 청소년들이 정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게임 과몰입의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총 해야 하는 탐구 활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여기 있는 51쪽의 활동은 꼭 중요하니까 요거는 꼭꼭꼭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탐구 활동 한 거 여러분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학습지랑 같이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요거 공부한 거, 그다음에 탐구 활동 다 한 다음에 검사 받도록 할게요. 자,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